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천지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1시간 전쯤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사진 한 장 가득히 남과 북의 평화의 기운 그리고 번영의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70년이나 떨어져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함께하는 날이 올까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말처럼 5,000년을 함께 살았고 고작 70년 떨어져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앞으로 놓여있는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도 알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합니다. 남과 북이 생생하게 상생하는 그날까지 생생경제가 열렬히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2018년 9월 2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생생경제 바로 앞서서 윤영석 대변인이 아니죠. 갑자기 까먹었네요. 소통위원장이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늦게 남한으로 돌아온다고 했는데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비행기를 탔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돌아오시면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 다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바로 챙기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 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공식적으로 추진한 지 약 40일 만에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사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또 통과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김광석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스 들어가기 전에요. 은산분리에 대한 내용,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은산분리를 이야기하기 앞서서 금산분리를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금융자본이 있고요. 산업자본이 있어요. 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것이 금산분리 원칙입니다. 네. 근데 금융자본 중에 보험과 관련된 자본도 있고 증권과 관련된 자본도 있고 은행과 관련된 자본이 있겠죠. 근데 지금은 금산분리 원칙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을 논한다 그러면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증권이나 삼성화재나 삼성생명에 네. 서로 지분이 분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의 소유는 허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산분리 원칙은 없는 건데 단 은행자본에 대한 소유는 허가하지 않은 상태. 네, 그렇기 때문에 은산분리 원칙이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은행과 산업자본의 소유를 분리하는 것, 그게 은산분리라고 했는데요. 제가 앞서 윤영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입니다. 제가 윤영찬과 국민소통수석을 합쳐서 윤영석이라고 이야기했네요. 네. 수석님 죄송합니다. 네. 자, 다시 은산분리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네네. 그러면 그동안 왜 은산분리를 한 겁니까? 자, 은산분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산업자본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실물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 대기업들이 있어요. 그럼 그 대기업들이 금융을 지배할 수 있다는 그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금융 지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대기업 총수가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경영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 자본이 자본 내에 금융, 특히 이제 은행 산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제 사금고화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네. 이렇게 금융 지배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특수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재벌, 대기업. 이제 이런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규제를 해왔는데 그렇게 많은 시민단체와 또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 진보 정권의 대통령이 이 부분을 이제는 조금 폭을 넓혀줘야 된다라고 언급을 한 거예요.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일단 세계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한 지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네. 일본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했었고 특히 일본의 사례가 좀 극단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은산분리 규제 원칙이 굉장히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대형 유통사 그리고 뭐 온라인 쇼핑몰 네.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을 런칭을 했었거든요. 네네. 은산분리 원칙은 있긴 있지만 이렇게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원칙은 굉장히 완화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그대로 우리가 규제를 강화된 규제 형태로 우리가 계속 지속하다 보면 세계적으로 다양한 인터넷 전문은행을 포함한 그밖에 여러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그 규제 때문에 산업의 성장이 계속 저해가 되고 있는 거죠.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신규 산업들이 계속 등장해서 네. 미래의 먹거리로 부상해야 되는데 이런 기존의 규제, 여러 가지 규제 중에 하나가 은산분리 원칙도 하나의 규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규제 때문에 새로운 신산업이 등장할 수 없게 되는 거고 네. 나중에 세계 전역에서 등장하는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했을 때 그게 만약에 규제가 완화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플랫폼 경쟁력이 너무 열위하니까 아예 우리나라의 주요 먹거리 자체가 사라지는 네. 그런 모습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중장기적인 미래를 그릴 때 규제를 완화해서 신규 산업이 계속 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규 산업이 우리의 성장을 계속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네. 이런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고 그 대전제 규제 완화라는 대전제 하에서 은산분리 원칙도 좀 허물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기본적인 이제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4차 산업 관련된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에 관련돼서는 늘 같이 따라오는 논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은산분리를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는 네.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산분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 네. 그리고 현재 뭐 카카오뱅크도 영업 잘하고 있고 은산분리 규제 하에서 K뱅크가 사업 못하는 건 뭐 그 사업 자체의 문제인 거지 그게 은산분리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입장들이 뭐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네. 항상 어떤 정책들이 위반될 때는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 그렇죠. 있고 그렇지 않은 집단이 있기 네. 때문에 항상 첨예하게 갈리고 조금 비슷한 예로 이제 우리 차량 공유 서비스 네네. 그래 카카오 그룹에서 카카오 모빌리티를 통해서 그런 것을 런칭하려고 하는데 이건 신규 비즈니스고 세계적으로 다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근데 지금 뭐 하는 거냐면 택시 산업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네. 역시 어떤 특정 산업이 등장하고 신규 산업이 런칭될 때 그것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업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네. 문제는 이해관계가 조금 기업 대 기업, 산업 대 산업인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시는 분의 입장은 네. 이러한 은산분리를 규제를 완화했을 때 네네. 결국은 대기업 위주의 네. 그리고 서민들이 결국은 피해 볼 것이다. 뭐 2011년도 저축은행 사금고화 문제도 그랬고요. 뭐 네네. 그런 식의 얘기라서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런 식의 입장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네. 재벌들의 사금고화 이거를 또 강조하면서 반대하는 입장도 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에 말했던 기존 산업의 반대와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색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참여연대 그리고 그렇죠. 경실련 이런 네. 시민사회 단체가 그런 이미 논리로 법안이 이제 국무정무위를 통과하자 이미 다음 단계로 얘기할 수 있는 이제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논의를 앞두고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결국 재벌의 사금고화가 더 촉진될 수 있고 네. 그러면 이제 금융사 최대 주주가 있을 때에만 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을
25%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그런 새로운 방안들도 계속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박영선 의원은 조금 반대 입장인데 좀 그렇죠. 대안을 제시해서 이제 냈죠. 대안으로서 제시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어찌 됐건 이 안이 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네. 지금 올라가 있는데 원래 오늘 오후 2시에 관련 법을 처리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네네. 이게 5시로 미뤄졌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네. 좀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논쟁 중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논쟁이 많죠. 예.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반대했었는데 네. 이제 와가지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얘기했으니까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교수님? 이거 통과될까요? 일단은 여야의 갈등도 물론 있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인 이 정책의 방향성도 있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입장인 거는 맞습니다만 일단 규제 완화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대안들 아까 박영선 의원의 대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밖의 대안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은산분리 원칙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좀 지배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네. 더 구체적으로요. 네. 이제 이 법안을 이야기할 때 재벌의 우리가 계속 지금 재벌 문제를 얘기하는데 가장 이견의 지점이 재벌의 인터넷 은행 진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ICT? 네. 이게 뭡니까?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하던데. 네. ICT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인포메이션, 네. 그리고 C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이고요. 흔히 말하는 이 4차 산업혁명을 리딩하는 주요 기반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ICT 기술 기업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삼성전자도 ICT 기술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SKT나 KT와 같은 통신 기업들도 ICT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이 포털 사이트 이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와 같은 그룹들도 대부분 이제 ICT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ICT 사업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 집단은 예외로 하자 이런 안을 여당이 내놨는데. 네네. 또 야당 쪽에서는 반대했다면서요? 좀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ICT 기업에게는 은산분리 원칙을 좀 완화해주고 네. ICT 기업이 아닌 기업들에게는 완화하지 말자. 그러니까 재벌. 재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벌도요. 네. 삼성그룹은 ICT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SK 같은 경우. SK도 ICT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 다. 근데 그런가요? 예를 들면 조금 이렇게 하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네. 농심그룹 해보겠습니다. 네. 롯데그룹 해볼게요. 물론 ICT 기업 맞아요. 왜냐하면 모든 전 산업에 걸쳐서 ICT화가 이미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자, 한 가지 논란은 어디까지가 ICT 기업이냐 그렇네요. 라는 논란도 있고요. 네. 그리고 ICT 기업이라고 분리를 하더라도 얘네들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차별적으로 인정해주고 이쪽은 네. 인정해주지 않으면 역시 형평성의 원칙에서 어긋나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ICT 기업 집단이라는 개념을 설정해서 진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이제 특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장은 좀 실현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전에 일본 관련된 사례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외국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EU나 뭐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이 은산분리 관련된 규제들이요. 대부분 이제 은산분리 원칙이지만 네. 지금 현재 이 법안의 추진 배경은 기본적으로 은행은 아니지만 인터넷 전문 은행에 한해서는 그래도 네. 은산분리 원칙을 좀 허물어뜨리자 이런 입장인데 인터넷 전문 은행이 이미 도입된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일본, EU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은산분리 원칙이 있긴 있습니다만 네. 우리보다 훨씬 완화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이 산업자본이 4%만큼의 은행 자본을 소유할 수 있다고만 제한을 해놨어요. 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25%로 훨씬 더 많이 산업자본이 은행 자본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훨씬 완화된 형태인 건 맞죠. 그리고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는 그런 원칙 자체가 굉장히 없습니다. 거의 없는 상태고, 네. 그리고 이 ICT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런칭하면 그 후에 있는 여러 가지 사금융화라든가 부작용들이 있을 경우에 네. 후속적으로 그 규제를
또 마련해주는, 그러니까 후속 규제 방식이지 선산업 후규제 이런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요. 일본과 EU는.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훨씬 완화된 상태고요. EU가 가장 재미있는데요. EU는 원래 유럽연합이라는 이 경제협력 그렇죠. 이 이미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제 FTA 같은 것이 체결되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그 유럽 연합에서는 이쪽 나라에서 허가가 되면,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허가가 되면 프랑스에서도 그냥 허가가 자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 마치 한 나라에서 허가 받으면 서울에서 허가 받으면 부산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듯이 네. 영국에서 하면 프랑스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규제가 완화된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비교를 하면, 단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EU보다 규제가 강화된 상태인 건 맞습니다. 네. 그건 맞아요. 그러나 한 가지 또 차이점은 뭐냐면 앞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런 나라들은 그렇죠.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나라들은 이미 소유와 경영이 굉장히 분리된 형태예요. 네. 그 기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와, 그러니까 주주죠. 주주와 네. 경영자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원칙인데, 네. 우리나라는 재벌 기업들이 소유하고 같이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특수성 때문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조화로운 어떤 완화된 이런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해도 보완이 되거나 주의해야 할 점이 반드시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이러하다면 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 여러 시민권에서는 그렇죠. 시민권에서 주장하는 그 표현이 삼성은행은 반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행이라는 얘기는 여러 산업자본이 이 삼성은행, 예를 들어 삼성 인터넷은행이다 하면 인터넷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모으고 집중적으로 어떤 특정 산업에 투자를 진행할 수 있고 네.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거기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가장 우려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사금융화죠. 네. 이제 금융기관은 독립성이 어느 정도 전제가 돼서 그럼요. 저축자와 투자자가 분리되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공공성을 띠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어떤 특정 이런 이제 산업자본이 그걸 사적으로 이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나 생각해 보시면 어떤 특정 자본이 이쪽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만약에 집중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존 금융권들은 자본 규모가 줄어들겠죠. 네. 그러니까 더 이 산업자본의 사금융화가 더 가속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도 업계에서는 뭐 오매불망 은산분리 완화를 기다릴 텐데 지금 얼마나 떨릴까요? 아직까지 지금 들어온 소식은 없는데요. 네네. 기업에서도 지금 이런 우려들을 잘 아실 테니까 관련 네. 업계들도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잘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정부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보완해야 할 것들을 법으로 확실하게 보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은산분리 완화 규제 완화 통과를 앞두고 김광석 한양대 국제대학원 대학교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책 선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요리하는 CEO 박미란 고수의 가정 간편식 응용 요리책을, 건조한 피부 톡 쏘는 탄산으로 아픈 만큼 아름다워지는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까지 퀴즈를 맞추시고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마구마구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이것 규제 완화가 오늘 최종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생생 인터뷰에서 자세한 말씀 나눴는데요. 하지만 여야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최종 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원래 2시에 진행 예정이었는데 5시로 미뤄졌다고 하는 거 보면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는 것을 뜻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은산분리, 2번 분리수거입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1번 은산분리, 2번 분리수거.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받겠습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알지 못하는 김혜민 PD가 진행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나는 소비자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비자 경제 컨슈머 저널리스트 권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남북 정상회담 2박 3일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도 아닌데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죠?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네, 굉장히 네. 네, 마음이 되게 찡하면서 네, 통일에 대한 이제 논의나 기대감이 다시 확산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대라는 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 같을 때 더 커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진짜 보니까 뭐 평양에 가서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이제 육성으로 이제 많은 이제 민중들 앞에서 그러게요. 예, 그렇게 이제 육성을 들려주면서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고, 네. 그 사실 이제 남북 경협이 이제 확대될 것 같잖아요.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문제는 이미 들어와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이제 통일 준비에 있어서 탈북자들에 대한 경제 교육이 그래서 굉장히 시급하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소비자 전문 기자답게 이 통일이 금방 될 것도 같은데. 금방 될 것도 같은데. 네. 지금 당장 지금 이 북한 탈북자들과 함께. 이 당장 통일이 되면. 네. 이 여러 가지 문화의 차이, 경제관념의 차이 많기 때문에. 네. 시급합니다.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탈북자들부터 빨리 교육을 해야 네. 우리가 이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네. 우리 탈북자보다는 새터민이라고 부르죠. 네, 새터민.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순 우리말이래요. 예쁘잖아요. 네, 새터민. 알겠습니다. 우리는 새터민. 예쁜 말로 새터민으로 네, 하기로.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이 우리 프로그램 소개할 때 경제를 알지 못하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자랑처럼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저도 경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뭐 용돈 기록장을 쓴다든지 네. 이렇게 교육을 받았으면 그게 가계부로까지 이어졌는데 우리 부모님이 저를 다른 건 다 가르치셨는데 네. 그걸 안타깝게 안 가르치려고 저랑 비슷하시군요. 저도 다른 거는 부모님한테 다 잘 배운 것 같은데. 네. 근데 소비자 기자하고 경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 참 인생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네. 우리 새터민들에게 경제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 이렇게 남한에 오면 교육을 받잖아요. 새터민들이 남북하나재단에서. 하나원에서. 네, 네. 그런데 거기서 경제 교육을 받을 것 같은데요. 받기는 하지만 매우 부족하다고 이제 새터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하나같이 얘기하면 이제 경제관념을 잘 이제 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땅에서 살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죠. 뭐 이렇게 자산관리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힘들고요. 그렇죠. 용어도 어렵고 어렵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보고서 같은 거 보면. 그렇죠. 그래서 사기를 당하거나 다단계에 빠지거나 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사례들을 좀 보면요. 광고를 보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네. 실상은 이게 폰지 사기 시스템을 갖춘 곳인 거예요. 폰지 사기가 뭐예요? 폰지 사기라고 하면 이제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 일종의 그러니까 다단계 그 금융 사기를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자의 돈을 받아서 네.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돈을 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생산해서 얻은 돈이 아니라 네. 새로운 사람의 돈을 받아서 기존의 사람을 돌려막기 하는 그 다단계 형식의 그렇네요. 네, 그 금융 사기를 말하는데요. 이제 광고만 보면 된다고 하지만 실상은 가입할 때 이제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광고팩 한 개에 $50. 광고팩 저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광고를 하나 보는데 이거를 돈을 주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팩을 보면 이제 트래픽이 발생하면서 거기서 이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네. 여기 보니까 이제 한 개에 $50고 1,000개까지 살 수 있어요, 1인당. 돈으로요, 개인이? 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보면 한 5천, 지금 환율로 보면 5,600만 원 정도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광고를 통한 수익이 발생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광고 수익을 가장해서 회원의 가입비 그렇겠죠. 그리고 광고팩 비용 등을 돌려막기 하는 형식인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의 한계점이 도달하면 폰지 사기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변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해자들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탈북자는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가 6천만 원에 육박하는 돈을 투자했는데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낭패를 봤다. 네. 또 어떤 탈북자는 식당에서 힘들게 일을 하면서 모은 돈 8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입금된 돈이 $60였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네. 6만 원 조금 넘는 돈인 거죠. 그렇게 들어와서 칼을 품고 다닌다. 이렇게 또 하소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물론 이제 처음에 이제 정착 자금을 주죠. 네. 정부에서 주죠. 근데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는데 혹은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했는데 네. 이제 이게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황이 심각하네요, 정말.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 업체는 보면은 근데 이제 한국 법인은 아니에요. 네. 그 이제 2014년도에 생긴 외국계 회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굉장히 이제 여기서는 회사 나름대로는 우리는 글로벌 회사로서 뭐 여기저기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불법 다단계 신고센터에 따르면 하루 평균 20건씩 이 회사와 관련된 제보가 들어오고요. 네. 네. 근데 문제는 탈북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신기하네요. 딱 탈북자들로 타깃을 맞춘 거예요? 그렇죠. 이 초기에 가입한 탈북자들 위주로 영업을 했다고 하고요. 타깃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 또 탈북자들 스스로도 여기에 걸려들 수 있는 소지가 많았던 거죠. 네. 뭐 제보에 따르면 이거에서 누구는 집을 샀다. 누구는 차를 샀다. 그러면서 이제 탈북자들 사이에서 서로 가입하라고 계속 이제 다단계 전형적인 돌았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 한국 법인은 없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나 근데 SNS 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홍보가 되고 있고요. 그 이 업체 홈페이지 상에 있는 그 담당자라는 분과 오늘 통화를 했는데요. 이분 얘기는 우리 회사는 정말 문제가 없는 회사인데 네. 문제는 이 수익 구조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수익 구조를 되겠어요, 수익 이게? 구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용어나 이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인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 문제는 이런 것이 탈북자들 위주로 가입이 유도됐다는 게 또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를 알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건 사기 아닙니까? 아니면 이해를 하고 동의를 받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어쨌든 해외 법인이기 때문에 피해가 생겨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렵고요. 또 이런 것들이 악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탈북자들은 경제 교육 그리고 특히 이제 남한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세터민들은 재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 세터민의 얘기 들어보시죠. 나보고 누가 가입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놈은 그거 가지고 집도 쌌대, 어떤 놈은 뭐 자동차도 쌌대, 정상적으로 탈북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사례를 들어가면서, 누구는 언제 보이스피싱으로 얼마 띄웠다, 누구는 어떤 사기로 얼마 띄웠다 하면, 1년에 2번 정도, 6개월에 한 번씩 모아놓고, 탈북자들을 다시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요. 네. 이 깊은 한숨 속에 네. 어떤 내용과 의미인지 알 것 같고요. 예. 근데 실제로 정말 통일까지 아니어도 남북교류와 활발해지고 경제적인 교류가 많아지면 네. 이런 식으로 사기당한 사람 굉장히 많겠네요. 정말로. 그렇죠. 탈북 세터민들 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에 계신 분들도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으로 같이 얽히게 되면 네. 진짜 경제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세터민들이 얼마나 사기를 당하는지 이런 통계 같은 게 있습니까? 사실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소비자원도 탈북자만 따로 표본을 뽑아서 통계를 내지는 않잖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좀 전무하고요. 네. 소비자원이 그런데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그 지난 2015년도에 북한 이탈 주민의 소비자 역량 실태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당시 자료를 좀 참고해 보면 전국 20대에서 40대 북한 이탈 주민 621명을 대상으로 네. 소비자 역량을 조사했는데요. 소비자 역량 지수가 평균 54.3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일반 국민의 소비자 역량이 66.1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좀 못 미치는 수치고요. 그 어떤 것을 가장 어려워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소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용어를 이해하는 게 가장 어렵다. 이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외래어도 많죠. 신조어도 많죠. 저도 어려운데. 저도 어렵습니다. 그럼요. 네. 전문 기자도 어려운데. 저도 한참 들여다볼 때가 많습니다. 세터민들은 오죽하겠어요. 네. 게다가 이제 세타민 분들은 소득도 좀 낮은 편인 분들이 많고요. 아직 경제관념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충동구매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통일을 위해서는 이런 교육이 매우 시급하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어제도 대한민국에 할 일이 참 많네요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할 네. 일이 많네요. 그렇죠. 네. 많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얘기입니까? 네. 계란 좋아서 달걀. 여자들한테 그 하루에 한 개씩 달걀을 먹는 게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좋대요. 저는 정말 소주로 정말 매일 아침 먹는데.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아이들, 성장기 아이들한테도 이게 좋고. 그렇죠. 왜 저의 그 맛있는 달걀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추석을 앞두고 살충제 계란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또 확산을 네, 하고 뉴스 있죠. 봤어요. 네. 네네. 최근에 강원도 철원군에서도 검출이 됐고 이어서 얼마 전에 또 세종시 농가에서도 검출이 됐습니다. 모두 정부가 회수 폐기 조치에 들어갔고 해당 농가에 대한 검사도 지금 진행 중인데요. 철원 농가의 경우는 작년에 2차례나 살충제 네. 그 성분이 검출됐던 곳이에요. 2차례나요? 네. 그래서 지난해 8월에는 그 사용 허가 살충제였던 비페트린 성분이 나왔고요. 12월에는 사용 금지 살충제인 피프로닐 설폰이 각각 검출이 됐는데 이번에 검출된 성분도 다 피프로닐 설폰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해요. 네. 피프로닐 설폰. 설폰. 네. 이건 어떤 물질입니까? 피프로닐은 살충제고요. 피프로닐 설폰은 이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가죽의 체내에 닿으면서 이제 대사 과정을 거쳐서 생성되는 대사산물입니다. 네. 네. 이게 좀 곤충의 신경계를 교란하거나 그 근육과 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서 죽게 하는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그 피프로닐 설폰의 잔류 허용 기준치는 0.02 ppm입니다. 모두 네. 이 이상 검출돼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피프로닐 설폰이 이게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3년에서 5년간 소멸되지 않고 개사에 잔류하다가 닭의 몸에 흡수돼서 계란으로 배출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문제는 한두 번 닦아서는 잘 닦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많게는 20번, 30번씩 닦아내야만 겨우 없앨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네. 이게 우리 몸에 정말 해롭냐, 얼마나 해롭냐잖아요. 사실 이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모르고 먹는 유해한 물질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밝혀지지 않은. 네, 우리가 모르고 먹는 체내에 쌓인 독성 물질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불안한 물질을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품 안전 관리를 하는 관계 기관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기관들의 노력이 중요한 게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농가에서도 네. 농가 잘못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돼서 우리 같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계란 섭취를 이렇게 꺼려하거나 힘들어하면 농가들도 너무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번 그 피프로닐 설폰, 아이고 네. 어려워라.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된 농가에서 작년 12월에도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면 상식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농가에서 새로 뿌렸던지 네. 아니면 아직 잘 닦아내지를 못했던지 이런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건데 네. 우선 식약처 관계자와 좀 나눈 얘기를 들어보시죠. 계란의 유통기한을 저희는 45일로 보고 있거든요. 검사가 된 날짜로부터 45일 전에 생산된 계란들 있죠. 그 계란들 모두를 다 추적조사해서 회수 폐기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일단 여기가 12월에 한 번 또 나왔던 농장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농장마다 그 검출됐던 농장들에는 500만 원 정도씩 정부 지원금이 가서 다 깨끗하게 닦아내라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닦였는지 단속하거나 검사하거나 이런 건 없나 봐요? 그런 것도 관할 지자체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거를 좀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했었는데 12월에는 또 검출했다가 농식품부 검사에서는 또 적합이었다가 이번에 유통 중에서 또 발견이 됐으니까 원인이 대체 뭐냐. 그러니까 원인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네. 농림부에서 이제 검사를 하고 있고 추석이 지나서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제 농림부 관계자로부터 얘기를 들었고요. 농가는 새로 뿌린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새로 뿌린 것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또 이런 가능성들이 열려 있겠죠. 지난해 게사를 검사했을 때 검사 자체가 신뢰성 있는 검사가 아니었거나 네. 아니면 닭의 몸속에 축적돼 있었을 개연성. 이런 것들이 좀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 피프로니설폰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난해 5월에 그 전남 나주에서 피프로니설폰이 검출됐을 당시에 농림부 관계자가 했던 말이 피프로니설폰은 작년 10월부터 검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농가를 검사하지 못했다. 올해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저에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 사실 게사를 전부 조사하는데 이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지 사실 다 지자체별로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솔직히 좀 이해는 제가 가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찌됐든 조사가 또 이번에 얼마나 진전이 됐는지 다시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제대로 안 닦였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거는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요 피프로니설폰이요. 네. 작년 10월부터 농가들 검사를 해서 올 연말까지 그때 진행하신다고 저한테 저번에 5월 달에 말씀해 주셨던 것 같거든요. 네. 연간 1회 검사를 하기로 했고 다 끝나지 않은 데들도 있죠. 작년에 10월서부터 12월까지는 일단 끝난 거로 보고 중복되더라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70%는 넘었다고 지금 보고 있죠. 지난번에도 70% 정도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거 퍼센테이지를 내기가 좀 어려운 게 농가 폐업하기도 하고 휴업하기도 하고 산란기 안 하고 나는 이제부터 6개 하겠다 뭐 이렇게 바뀌시는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모수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금 보수적으로 저희 잡아서 얘기하면 70%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정부에서 애 많이 쓰시죠.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애 쓰시는 거 아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정말 소비자들은 당장 먹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맞습니다. 잠시 저희가 속보 좀 전해드릴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전용기로 3시 반에 서울로 출발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고요. 도착 즉시 기자회견을 열지 주목된다고 합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3시 반에 서울로 출발했으니까 1시간 걸렸나요? 그때 여긴 평양에서 출발한 건 아니지만. 이제 곧 도착하겠네요. 아시겠네요. 네. 자, 계속 이어가 보죠. 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피프로니설폰이 그러면은, 왜 10월부터 검사가 시작됐느냐, 이걸 좀 따져볼 수 있겠죠. 사실은 처음에 이게 규제 물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네, 지난해 10월에 이제 피프로니설폰 누락이 됐다라고 국정감사에서 막 질의도 나오고 하니까 식약처가 이제 피프로니설폰 성분을 부랴부랴 검사 항목에 포함을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도 아직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사가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고, 그때 이제 처음부터 그때 이제 검사를 시작한 거니까 지금쯤이면 한 차례는 끝났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검사를 하지 않은 농가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불안한 거죠. 네. 취재하면서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제일 답답하셨어요? 제대로 공론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덮을 수 있으면 덮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이제 사실 문제는 덮을수록 더 커지는 거잖아요. 대안을 찾고 해결책을 이제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정부의 발표만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현실을 탈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 이런 요구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식약처가 축산물 민간시험 검사 기관을 41곳 운영하고 있는데요. 계란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은 3곳뿐입니다. 그리고 한정 검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오래 걸리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농축산물 원산지 안전성 연구소의 장맹수 소장의 말 들어보시죠.
정부 단속만을 믿고 있는 것이 지금 축산물이야. 계란뿐만 아니라 농산물은 감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누구나 실제로서 분석기관이 지금 34개 되니까. 근데 축산물 시험 검사관이 34개인데 지금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은 계란 분석할 수 있는 건 3개밖에 없어요. 144만 5,300원을 줘야 되는데 누가 하겠어. 그렇겠네요. 정말 네. 현실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또 검사 기관마다 결과가 다 다른 것도 또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점은 좀 차치하고라도 분석 방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또 소비자 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분석법은 단성분을 분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다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리고 과도한 폐기물 때문에 환경 오염도 초래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다종농약 다성분 분석 체계가 하루빨리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약을 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닭 진드기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사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노력은 지금까지는 전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용 약품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요. 독일식으로 세스코처럼 방역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민간에 의해서 연구가 시작된 것들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민간에서는 제대로 검사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돈도 많이 드는 일이고요. 게다가 이제 이런 약품들이 내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농장주들은 매번 새로운 약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새롭게 쓴 약품이 또 문제가 있는 약품일 수도 있고 이런 문제에 계속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정부도 이런 국내에 맞는 어떤 연구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농림부가 올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연구 사업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네. 네, 이게 사실 시작 단계니까요. 그렇네요. 아직까지 뭔가 성과를 요구하기는 좀 힘들죠. 하지만 국민은 알고 싶습니다.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래요. 나는 네. 소비자니까요. 네. 네. 제대로 된 연구 결과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국민의 먹거리, 대표적인 먹거리잖아요. 네. 계란, 달걀. 꼭 투명하고 정직하게 관련된 내용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소비자다. 소비자경제 컨슈머 저널리스트 권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생생퀴즈 정답 보내주셨어요. 많은 분들 보내주셨는데요. 8948님 답은 은산분리입니다. 새싹 0355님 은산분리 1번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0878님 은산분리입니다. 재벌그룹의 사금고화 걱정하시던데 숙고해서 결정했으면 좋을 듯합니다. 3685님 은산분리 하셨고요. 1000님 은산분리 저는 찬성입니다. 돈이 여러 갈래로 흘러야 그만큼 산업이 발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생생한 경제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